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결혼할 때의 금기 중에 하늘이 내린 효자랑은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통해서 그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남편이 바로 그 하늘이 내린 효자였거든요. 결혼 전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인간과의 결혼처럼 어리석은 선택은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이 사실을 알 길이 전혀 없더라고요. 정도를 모르고 나날이 심해져만 가는 남편 놈의 행동과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저를 종부리듯 부리고 싶어하는 시어머니까지 그 환상의 콜라보가 부부가 됐으니 적당한 선에서 서로의 부모를 챙기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저를 완전히 뒤바꿔 놓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미련하게 조금만 참아보자. 언젠가는 바뀌겠지 하던 저는 결국 1년의 사건을 계기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 희망 따위는 없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진작에 저 인간을 버리지 않았나 싶을 정도더라고요.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린 게 다행이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이 사연을 보내봅니다. 혹시나 저와 비슷한 이유로 결정을 미루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사연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부 혹은 연인이더라도 누구에게나 좋았던 시절은 한 번쯤은 있겠죠.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남편이 남자친구였던 시절까지만 해도 저희는 참 잘 맞는 커플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모두가 다 부러워할 정도로요. 오죽했으면 저희가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혼을 한다고 해도 너희만큼은 아닐 줄 알았다고요. 사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제가 이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오빠, 우리 뭐 먹으러 가는 거야? 너가 어제 매운 닭갈비 먹고 싶다며? 어? 진짜 거기로 간다고? 먹고 싶다고 한 건 맞는데 오빠는 매운 거 못 먹잖아. 거기 오빠가 먹을 만한 다른 메뉴는 없을 텐데. 그럴 줄 알고 나는 집에서 미리 간단하게 먹고 왔어. 내가 대수야? 우리 여친님이 먹고 싶다는데 먹으러 가야지. 연애 초반부터 한결같이 제 남자친구는 언제나 제 의견이 1순위였습니다. 위장이 약해서 매운 건 입에도 못 대는 사람이 반대로 매운 거라면 사족을 못 쓰는 저를 위해서 데이트 때마다 매운 걸 먹으러 갈 정도로요. 수정아, 가방 무겁지 않아? 핸드백 나한테 줘. 오빠가 들면 사람들이 쳐다볼 것 같은데. 뭐 어때? 쳐다보고 싶으면 보라고 해. 안 부끄러워? 내 친구 남자친구들은 핸드백 잠깐만 들어달라고 해도 절대로 안 들어준다고 하던데. 그게 뭐가 부끄러워? 여자친구가 무거워 보이면 들어줄 수도 있는 거지. 부끄러울 일도 참 많다. 핸드백만 바꿔서 매면 다행이었어요. 잘 안 신던 높은 구두를 신고 제가 발이 아프다고 하면 아예 본인 운동화까지 벗어서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덩치도 산만한 사람이 제 구두를 신고 비틀비틀 걷는데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오히려 제가 더 민망하더라고요. 몇 차례 그런 일들을 겪고 나니 나중에는 제가 아예 구두를 안 신게 되었지만요. 아무튼 그 정도로 남자친구는 아예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어디를 가든지 제가 좋아하는 것, 제가 편한 것이 최우선이었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본인의 체면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오로지 저밖에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사람이 저도 참 좋았습니다. 누군가의 최우선순위가 된다는 사실이 굳이 싫을 이유가 전혀 없었고요. 제가 예전에 했던
몇 번의 연애에서는 겪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어요. 남자친구가 저에게 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주변 지인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런 모습이 과연 얼마나 갈 것 같냐. 아무리 길게 봐줘도 고작 1년이다. 라고요. 남자는 원래 초반에는 질주하는 말처럼 열심히 달리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잡은 물고기한테는 관심이 점점 사그라들기 마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완전히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저도 그중 일부분은 동의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한결같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연애를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상대방이 편해지니까 굳이 아기가 아니더라도 처음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뜻밖에도 제 남자친구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해가 3번을 넘게 바뀌는데도 말이에요. 그쯤 되고 나니 이제 더 이상 잡은 물고기 어쩌고 하던 사람들은 제 주변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탄만 할 뿐이었죠. 그 중에서 가장 태도가 달라지게 된 것은 저희 부모님이셨어요. 사실 그동안은 제 남자친구를 딱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한결같이 저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고서는 이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시게 되었죠. 저희가 결혼해도 괜찮겠다고요. 그리고 남자친구 집에서는 저희가 결혼하는 것을 처음부터 좋아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난관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이제 부부로 함께 살면서 우리가 걸어갈 길은 꽃길뿐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 앞에 놓여 있는 게 어떤 가시밭길인 줄도 모르고서요. 여보, 화장실에 물 내릴 때 변기 뚜껑 좀 닫고 내리라고 했잖아. 귀찮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몇 번을 얘기해. 물 내릴 때 변기 뚜껑 안 닫은 채로 내리면 공기 중에 사방팔방으로 다 튄다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라고. 눈 씻고 찾아봐야 튀는 것도 없구만. 그건 그냥 당신이 예민해서 그런 거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저번에 영상들 보여줬잖아. 과학자들이 실제로 실험한 거. 아이, 귀찮아. 그리고 그거 닫아놓으면 또 안 열어놨다고 뭐라고 할 거잖아. 아니, 화장실을 썼으면 원래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게 당연한 거지. 나도 꼬박꼬박 다시 뚜껑 열어두잖아. 뚜껑 다시 열어두는 게 1초도 안 걸리는데 그게 어려워? 결혼하고 났더니 함께 살면서 남편과 부딪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생활 패턴이 다른 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각오했었던 부분이었고요. 30여 년을 각자 자기 집에서 다르게 살아온 남녀가 한 집에 사는데 당연히 다른 부분이 좀 많겠어요. 문제는 그 다른 부분을 맞춰갈 생각이 남편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치약을 밑에서 짜는지 위에서 짜는지 아침에 샤워를 하는지 저녁에 샤워를 하는지 같은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만 위생에 관련된 문제는 건강에 직결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양보를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러운 사람이었고 심지어 그 부분을 고치자고 이야기를 하면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몰랐냐고요? 네, 전혀 몰랐습니다. 결혼 전에는 같이 살아본 적이 없었으니 남편이 혼자 집에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사는지를 전혀 몰랐고요. 짧게 여행이라도 갈 때 알아볼 기회도 있었지만 그나마 그때는 남편이 제가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들었었거든요. 아니, 오히려 시키기도 전에 본인이 알아서 잘하는 편이었죠. 청소도 화장실 문제도 전부 다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이게 몰래카메라인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제 주변에 먼저 결혼을 한 친구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미스터리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던 치명적인 단점을 왜 꼭 결혼하고 나서야 발견하게 될까?
그러니까 그것도 연애를 1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상관없이 말이야. 연애 기간이 짧으면 짧아서 잘 몰랐다는 이유라도 될 텐데 10년을 연애하고 결혼해도 그제서야 알게 돼서 몇 달 만에 이혼하는 경우도 수두룩하잖아. 지들도 아는 거지. 이것만큼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는 걸. 그 단점을 들키는 순간 결혼이고 뭐고 물 건너가는 거니까. 나는 그게 더 신기해. 연기를 그렇게 잘한다고? 바로 옆에 있는 여자친구 속일 정도면 어지간한 발연기하는 배우들보다 훨씬 낫겠는데?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콩깍지가 더 크다고 봐.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사랑으로 참아줄 수 있는 단점들이었겠지. 그런데 결혼해서 매일 한 집에서 같이 붙어 지내다 보니 이건 장난이 아니라 실전인 거야. 사랑으로도 커버가 안 되는 실전 말이야. 저건 제가 옛날부터 가져왔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제가 결혼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남자친구의 단점을 발견하게 된다면 무조건 결혼까지 끌고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헤어지리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제가 간과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연애의 최종 관문인 결혼을 앞둔 남자들은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연기를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 인간들은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실제 모습을 얼마든지 숨길 수도 있었고 심지어 훨씬 더 좋은 쪽으로 연기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연기가 아닐 거라고 믿게 하는 건 어디까지나 개개인의 역량 차이였고요. 저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그 때문에 저에게도 앞서 결혼한 친구들과 마찬가지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저와 다 맞을 것 같았던 남편이 막상 결혼하고 나니 저와 맞는 게 단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제서야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잘 맞았는 것 같았던 이유는 남편이 저에게 전부 다 양보를 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요. 이미 결혼을 한 이상 남편은 더 이상 저에게 그런 양보를 할 생각도 이유도 없었던 거고요. 여보, 수건에서 냄새 나는데? 빨래 좀 오래 돌려. 아니면 섬유유연제를 바꾸든지. 그거 섬유유연제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수건 빨래통에 넣기 전에 제대로 안 말리고 넣어서 그래. 무슨 소리야?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빨았는데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당신이 빨래를 잘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 쓰고 난 수건은 제대로 물기 말리고 건조시켜서 빨래통에 넣어야 한다니까? 글쎄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 심지어 남편은 틀린 걸 맞다고 우기기까지 했습니다. 그걸 지적하면 화를 냈고요. 문제의 원인을 알려줘도 고집을 부렸고 나중에 제 말이 맞다는 게 밝혀져도 쉽게 인정하려고 들지를 않았어요. 제 말이 맞으면 저는 별것도 아닌 일로 예민하게 구는 사람이 됐고 어쩌다 본인의 말이 한 번씩 맞기라도 하면 그것 보라고 자기 말이 맞지 않느냐고 아주 난리가 났고요. 연애하던 시절에는 제가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제 말이라면 다 맞다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쯤 되니까 저는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도대체 그때 그 사람은 어디로 간 거냐고요? 만약에 원래부터 이런 성격이었는데 그걸 지금까지 숨겼다가 결혼을 한 거라면 이건 거의 사기 결혼인 수준이었습니다. 남편의 만행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본인에게 유리한 일이거나 혹은 필요한 일이 아니면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했거든요. 그중에 제일 심한 건 바로 시어머니와 관련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일이라면 아주 눈이 뒤집혀서 효자로 돌변하더라고요.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나 키우느라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 지금도 내가 그때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진다니까. 남편 말로는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데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남다르게 특별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식 키우는 부모들이 다 할 법한 고생 정도였죠. 특별한 가정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남편이 유난히 사고를 치거나 하는 성격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전혀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입만 열면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불쌍하다면서 난리도 아니었죠. 여기 맛집이라고 소문났다더니 진짜 맛있기는 하네. 다음에 또 와야겠다. 그러게. 이렇게 맛있는 줄 알았으면 어머니도 모시고 올 걸 그랬네. 대화의 흐름이 요즘은 아주 기승전 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 이야기가 나올 만한 상황이나 맥락도 아닌데도요. 맛있는 밥집이나 어디 경치 좋은 곳에 드라이브를 갔다가 시어머니를 찾는 건 예사였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TV 다큐멘터리를 보다가도 남편은 갑자기 시어머니가 보고 싶다면서 울적해하기까지 했어요. 누가 보면 몸만 하는 곳에 멀리 떠나신 줄이라도 알겠더라고요. 문제는 남편이 그 효도를 본인이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에게까지 강요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보, 토요일에 별다른 스케줄 없지? 토요일? 이번 주에 딱히 스케줄은 없는데 왜? 잘 됐다. 그럼 어머니 댁에 가자. 갑자기? 왜? 왜는 왜야? 뭐 이유가 있어서 가는 거야? 아까 어머니랑 통화했는데 우리 같이 식사 안 한 지 너무 오래됐다고 하시더라. 너무 오래 강세까지 넣어가며 책망하듯이 이야기를 나눈 남편의 그 말에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뭐가 너무 오래됐어. 우리 이번 달 초에 시댁에 다녀왔잖아. 아직 3주밖에 안 지났는데? 적적하셔서 그런가 보지. 노인네들 시간은 원래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빨리 간다잖아. 3주면 어머니 체감으로는 석 달은 좋게 됐을걸? 그렇게 따지면 저희 친정에 안 간 지는 정말로 석 달이 넘었거든요. 친정은 신혼집에서 시댁보다도 더 가까이 있었고요. 그런데도 저희 부모님은 집에 오라는 말씀 한 번이 없으셨어요. 괜히 바쁜 사람들 오라가라 하면 서로 부담된다면서요. 그 사이에 시댁에는 벌써 4번을 더 다녀왔었죠. 그리고 당신이 전화 좀 자주 드려. 요즘 안부 전화 안 드린 지도 한참 됐다면서? 나 솔직히 우리 엄마 아빠보다 어머님이랑 통화를 더 자주 하거든? 그거야. 장인 장모님은 원래 자식들이랑 통화를 많이 안 하시는 편이라며. 처남도 한 달에 한 번 집에 전화할까 말까라고 했잖아. 우리 집이랑은 분위기가 다르지. 우리 집은 원래부터 매일같이 전화 드리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래서 어머님이 나한테까지 매일 전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렇게 해주면 좋지. 그리고 매일은 안 되더라도 생각날 때마다 틈틈이 전화드리면 서로 좋잖아. 남편은 그게 서로 좋은 거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부분이 서로 좋다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드린다는 이야기에서 짐작이 가시겠지만 저희 집은 용건 없이 전화하는 걸 싫어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연락 없으면 별일이 없나 보다 하시는 스타일이었고요. 당연히 여태껏 살면서 한 번도 그 문제로 서운해하시거나 서로 말이 나왔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시더라고요. 자식과 며느리가 안부 전화를 하는 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안부 전화가 그렇게 중요하시다더니 드리자면 못할 것도 없지만 그렇게 강제적으로 횟수를 정해서 전화를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시어머니랑 제가 매일같이 안부를 주고받을 정도로 그렇게 살가운 사이도 아니었고요. 전화를 해서 할 말이 많기라도 하면 다행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별로 말씀을 잘 하시는 편이 아니어서 저도 시어머니도 통화를 하면 어색한 정적이 맴도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오랜만에 전화를 드렸으면 할 이야기거리라도 있었겠지만 매일 직장 나가고 집에 오면 피곤해 지쳐 자는 게 다인 생활하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또 생겼을 리도 없고요. 저도 이런 상황이니 아마 집에만 계시는 시어머니는 더 했겠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자주 연락을 안 하는 게 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꼭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어? 자주 찾아뵙고 잘해드리자.
솔직히 이 말도 웃긴 게 시어머니가 남편을 일찍 낳으셔서 저희 엄마 아빠보다도 훨씬 더 젊으셨거든요. 건강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셨고요. 나이 들면 다 먹는다는 그 흔한 당뇨약, 혈압약도 안 드시고 계셨고요. 오히려 저희 부모님이 고지혈증 약에 당뇨약, 혈압약, 3종 세트를 드시고 계시는 판국이었죠. 그런데도 저는 남편에게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남편은 입만 열면 어머니 살아계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우는 소리를 해댔죠. 그래도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건강하시든 말았든 어쨌거나 앞으로 사실 날보다 살아오신 날이 훨씬 더 많은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어색함도 불편함도 참고서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최대한 안부 전화도 자주 드리고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도 시어머니의 서운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가더라고요. 정말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 일까지도 하나하나 다 나열하면서 서운하다고 하실 정도로요. 어머니 아까 뵈니까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던데 무슨 일 있었어? 그게 어머니가 저번에 말도 없이 우리만 여행을 다녀왔다고 좀 서운하셨나 봐. 여행? 설마 저번 주에 다녀온 여행 그거 말씀하시는 거야? 생각지도 못했던 그 말에 순간 저는 어이가 없어져서 되물었습니다. 그거 우리 결혼 1주년 기념으로 다녀왔던 여행인 거 모르시는 거야? 아셔. 결혼기념일 여행인 거. 그런데도 우리 둘이 다녀왔다고 서운해 하셨다고? 그럼 결혼기념일 여행을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야? 아니, 어머니가 예전부터 일본 여행 가고 싶다고 하셨었잖아. 온천에 가보고 싶으시다고. 그런데 마침 우리가 일본으로 다녀왔다고 하니까 같이 가면 좋았을 걸 하고 하시는 말씀이신 거지. 그게 그 말이잖아. 결국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거.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도 못해. 그리고 설령 같이 모시고 갔다고 해도 어머니가 하루 종일 우리를 따라다니셨겠어? 어머니는 숙소에서 온천이나 하면서 편하게 쉬시다가 우리가 일정 다녀오면 같이 저녁 식사나 하는 정도로 바라시는 거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 정도고 저 정도고 간에 난 결혼기념일 여행을 따라갔다는 시부모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당신도 좀 친구들한테 물어봐. 주변에 그런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는지. 최대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제가 정말 어디까지 맞춰줘야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해도 시댁에서는 끝도 없이 서운하다고 하시니 제가 하는 노력이 다 무의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해도 중간에서 자르지 못하고 오히려 편을 들어대는 남편에게도 화가 나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해도 옛날 뿐이라 그렇다며 그냥 자식된 도리로 맞춰드리자고 하지를 않나. 중간 역할이라는 걸 전혀 못하고 있더라고요.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저런 남편의 태도가 시어머니를 더 부추기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고요. 이런 마당이니 남편에 대한 저의 실망감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나를 잡고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도 대화에는 전혀 진전이 없었고요. 오히려 대화를 나눌수록 남편은 저는 남편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집에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 친정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엄마 아빠 집에는 왜? 뭐 이유가 있어서 가는 거야? 두 분 뵌 지도 오래된 것 같고 아까 처남이랑도 연락했는데 이번 주에 옥상에 방수공사 다시 하신다면서? 이럴 때 사이 뒀다가 뭐해? 내가 가서 일도 좀 도와드리고 해야지. 방수공사는 사람들이 와서 다 알아서 할 텐데 뭐하러 가? 우리까지 필요 없어. 그래도 그게 아니지. 공사한다는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또 몰라도 듣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내가 간다고 처남한테 말해놨으니까
두 분한테도 말씀드렸을 거야. 우리 이번 주에 가자. 그래, 그럼. 생전 먼저 가자고 하는 일이 없던 친정애를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저렇게 가자고 하는 건지 저는 의아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쨌거나 먼저 부모님을 도우러 가자고 하는 게 고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 주말에 남편과 함께 기분 좋게 친정으로 향했죠.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 왔습니다. 어서 오게. 날도 더운데 오느라 고생했지? 아닙니다. 밖에 주차된 차들 보니까 사람들이 온 것 같은데. 저희 뭐부터 할까요? 아이고, 됐어. 하기는 뭐래. 일은 업체 인부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가봐야 방해만 돼. 시원한 데 앉아서 수박이나 먹어. 조금 있다가 점심으로 자네가 좋아하는 삼계탕 해줄 테니까. 아니나 다를까. 친정에 가서 남편은 일은커녕 백년 손님 대접을 제대로 받고 돌아왔습니다. 남동생에게서 미리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엄마가 상다리가 휘어져라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아빠 말로는 엊그제부터 사위 삼계탕을 해주겠다면서 장도 보고 김치도 새로 담으셨다고 했고요. 이럴까 싶어서 일부러 찾아오지 않았던 건데 일 도와드린다는 핑계로 오히려 더 일거리를 만들어 드린 것 같다 싶더라고요. 남편은 내내 싱글벙글 웃는 낯이었습니다. 옥상은커녕 손 하나 까딱 않고 에어컨이 나오는 거실에 앉아서 주는 밥을 받아먹기만 했으니까요. 어디 그뿐이에요? 수박 화채에 파전에 막걸리까지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로만 계속해서 음식에 나왔거든요. 장모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무슨 설거지까지 해. 됐으니까 앉아있게. 엄마, 그냥 놔둬요. 이 사람 설거지 잘해요. 됐다니까. 와서 갈 때 싸서 갈 음식이나 챙겨봐. 엄마가 과일도 많이 사놨어.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나는 신용만 하던 남편은 그대로 다시 엉덩이를 붙이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얄밉더라고요. 어차피 본인도 저희 엄마가 설거지를 시킬 리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 행동이었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참 불공평하다 싶었습니다. 저는 시가에 가서 식사를 할 때마다 설거지며 음식 준비까지 다 돕고 나오는데 사위는 처가에 가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손님 대접만 받다 나오니까요. 저희 시어머니는 당연하게도 저에게 일을 시키셨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그날 저희는 배부르게 밥을 먹고 잘 쉬다 못해 음식까지 두 손 가득 받아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어머니 댁에 가자. 어머니 댁? 저번 주에 다녀왔잖아. 나 요즘 일이 많아서 다음 주에는 좀 쉬고 싶어. 그냥 다음 주에 잠깐 다녀오자. 나 벌써 간다고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어.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걸 당신 마음대로 정해? 그럼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에 가. 안 돼. 조만간 우리 아버지 제사잖아. 시골에서 친척들 올 거라고. 다음 주에 어머니가 미리 대청소 한다고 하셨어. 노인네 혼자 하려면 힘드실 거 아니야. 우리가 가서 도와드려야지. 남편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남편의 본론이었다는 사실을요. 부르지도 않은 처갓집에 가서 일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난리를 치더니 그게 다 속셈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게 다 자기가 필요한 일이 있으니까 챙기는 척을 했던 것이었죠. 저는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약삭빠르게 머리 굴리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비록 정이 떨어지기는 했어도 그게 해프닝의 전부였다면 저희가 이혼까지 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코앞에 다가올 사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저는 지독한 독감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회사 일이 많아서 피곤했던 데다 환절기가 되면서 면역력까지 떨어져서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이었죠. 저는
지금껏 독감은 겨울에만 걸리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독감이라는 게 원래 가을부터 유행하기 시작해서 그 즈음에 독감 예방접종을 맞는 게 권장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걸려보는 독감에 저는 집에서 거의 시체가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온몸이 부서질 것처럼 아픈 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아파도 되나 싶을 정도였어요. 결국 출근도 하지 못하고 연차도 낸 지도 이틀 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퇴근할 시간이 한참 지난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니 아프셔서 나 병원 좀 다녀올게. 뭐라고? 병원에 모시고 갔다 온다고. 감기 몸살이신가 봐. 저는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픈 몸에 제대로 대꾸할 기운도 없어서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도 남편에게서 소식이 없더라고요. 한참 만에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감기가 너무 심해서 수액 맞고 뭐 좀 드셔야 해서 밖에서 밥 먹고 있어. 그런데 집에 혼자 계시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 내가 옆에서 좀 지켜야 할 것 같은데 오늘은 나 본가에서 자고 갈게. 자고 온다고? 여기서 아침에 바로 출근할 거니까 걱정 마. 뭐 좀 시켜 먹어, 당신도.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그냥 가벼운 감기였습니다. 남편이 말한 것처럼 누가 옆에 있어야 할 정도로 증세가 심각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수액을 맞춰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난리를 피우더니 외식에 외박까지 하고 왔더라고요. 정작 독감에 알아놓은 자기 와이프는 밥을 먹는지 굶는지 신경도 안 쓰고서요. 그 일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사실 붙들고 화를 내려고 해도 당시에는 너무 아파서 말을 할 기운이 없었어요. 일이 다 지나간 후에는 이제 와서 말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관둔 것이었고요. 그런데 그때라도 붙잡고 똑똑히 말을 했어야 했다는 걸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가 한참 회사 일을 쳐내느라 바쁜 시기였거든요. 독감이 지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과로에 시달리던 저는 떨어진 체력에 온갖 염증에 입병을 달고 살다가 또다시 감기에 걸렸습니다. 독감은 아니었지만 목감기로 온 탓에 목이 너무 아파서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회사에 병가를 쓰고 조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집에 TV 수리 기사님이 오기로 한 날이어서 남편이 3시간 일찍 퇴근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아파서 오후에 조퇴를 하게 됐으니 일찍 오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런데 웬일로 남편이 회사 앞까지 마중을 다 왔더라고요.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당신 아프다길래 데려다 주려고 나왔지. 나 택시 타고 가면 되는데 괜히 당신까지 반차 쓴 거 아니야? 어차피 반차는 어제 올린 거라 취소도 안 돼. 이참에 나도 그냥 쉬지 뭐. 어서 타. 제가 아프다고 굳이 회사 앞까지 저를 데리러 오다니 천지가 개벽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연애할 때와 신혼 극초기 이후로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는 길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남편이 지금 향하고 있는 길은 시댁으로 향하는 방향이었어요. 저는 의아한 얼굴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왜 이쪽으로 가? 당신 쉬는 김에 허리 아픈 어머니 간병 좀 해.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정말 설마 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어머니 저번 주에 허리 삐끗하셔서 한의원이랑 정형외과 다니시잖아. 어제도 아파서 밤새 끙끙 앓으셨대. 그래서? 그래서라니. 당신이 가서 어머니 좀 돌봐드리라고. 허리 아파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던데 식사도 좀 챙겨드리고 일단 당신부터 본가에 내려주고
나는 집에 가서 TV 소리 기사님 왔다 가시는 거 보고 다시 갈게. 몇 번을 되물어도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아파서 정신이 없는 그 와중에도 그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마치 누가 와서 제 정수리에 찬물이라도 확 끼얹은 것처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간은 아파서 조퇴까지 한 자기 와이프더러 어머니를 챙기라는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차 세워. 어? 차 세우라고. 제 말에 남편은 얼떨결에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차가 세워지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네가 인간이야? 네가 제정신이냐고! 뭐야? 갑자기 왜 이래? 내가 지금 놀려고 조퇴했어? 내가 쉬려고 퇴근했냐고. 나 아파서 나온 거야. 도저히 회사에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파서 그 바쁜 와중에도 병원에 갔다가 쉬려고 조퇴한 거라고. 누가 뭐래? 그럼 병원부터 가자. 그것 때문에 이래? 너 아직도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구나. 아파서 조퇴한 사람한테 어머니 간병을 하라고? 네 눈에는 아픈 네 엄마만 보이고 아픈 네 와이프는 사람으로도 안 보이지? 멍하니 제 얼굴을 쳐다보고 있던 남편은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되는지 변명을 주절주절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나는 당신이 그렇게 아파 보이지는 않길래 본가에 들러서 어머니랑 같이 저녁도 해먹고 거기서 좀 쉬면 좋지 않을까 한 거지. 온몸이 부서지게 아파 죽겠는데 지금 나더러 시어머니 밥을 차리러 갔다 오라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 집 노비냐? 노비도 아프다고 하면 그날은 쉬라고 하겠다. 야, 네가 사람이야? 왜 이렇게 예민해?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지. 뭘 또 이렇게까지 소리를 지르냐고. 아예 됐어. 그냥 집으로 가면 되잖아. 저 인간이 하는 대답을 보니 그냥 말이 안 통한다 싶더라고요. 여기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편놈 차에서 내려서 바로 택시를 잡아탔어요.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남편을 무시하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죠. 일단 저부터 살아야겠다 싶더라고요. 계속 울리는 핸드폰을 꺼두고 병원에 가서 일단 주사와 수액부터 맞았어요. 조금 정신을 차리고 나서 제가 향한 곳은 또 집이 아니라 친구가 일하는 회사 앞이었습니다. 제 친한 친구가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미리 연락을 해두었던 친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달려나왔습니다. 야, 수정아, 괜찮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문자 보냈던 것처럼 나 이혼할 거니까 내가 뭘 준비하면 되는지 알려줘. 너 안색이 너무 안 좋다. 일단 들어가서 자세히 이야기부터 해봐. 저는 친구의 부축을 받아 사무실 안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날 아주 오랫동안 길고 긴 상담을 하게 되었죠. 결심은 이미 끝난 뒤였습니다. 남편놈의 차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던 그 순간에요. 사실은 이 순간이 오기 전부터 이미 우리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난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마지막 방아쇠만이 남아있었을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갔더니 남편놈은 없었습니다. 시댁에 간 모양이었어요.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집에서 필요한 서류와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반항이라도 하는 건지 제 딴에 불만을 표시하려고 한 건지 남편놈은 그 다음 날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그 인간의 얼굴을 보게 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쯤이 더 지난 이후였어요. 당신 이거 뭐야? 왔어? 오랜만이네? 이거 어머니랑 내 앞으로 보낸 거 대체 뭐냐고? 분통이 터진다는 얼굴로 집으로 뛰어들어온 남편놈의 손에 들린 것은 서류 봉투였습니다.
제 눈에도 익은 것이었어요. 당연했죠. 그건 제가 보낸 것이었으니까요. 아, 그게 이제 도착했어?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 너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어머, 어머니도 같이 오셨어요? 남편의 바로 뒤를 따라 들어온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두 손을 파르르 떨고 있었죠. 별건 아니고 거기 적힌 내용 그대로예요. 저 이혼하려고요.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지? 이게 당신이랑은 협의가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이혼소장으로 보낸 거야, 나도. 소송으로 가자, 그럼. 당신 도대체 왜 이래? 미쳤어?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내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는 당신도 이쯤이면 알아야 하는데. 아직도 모른다면 문제가 더 심각하네? 설마 지금 내가 당신더러 어머니 좀 돌봐드리라고 했던 것 때문에 이래? 저는 옅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혼소장의 사연은 대충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하나하나 다 나열하자면 끝도 없는데 당신이랑 내 입으로 일일이 잘했네 어쩌네 따질 기운도 없어서 변호사 선임한 거니까 당신도 변호사 선임하고. 지나가던 개가 다 웃겠다. 겨우 그깟 걸로 이혼을 하겠다고? 아주 지 마음대로네. 그래, 이혼은 한다고 쳐. 그런데 이거 어머니한테 보낸 내용 증명은 또 뭐야? 알아보니까 그깟 거라고 하기에는 이혼 사유가 충분하더라고. 그리고 이혼 대비해서 재산 분할 목록 미리 정리하려고. 내 명의로 된 건 미리 정리해야지. 제 말에 남편은 더더욱 이해가 안 간다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랑 어머님 전셋집이 무슨 상관인데? 몰랐어? 어머님 집 전세금 내 돈으로 해드린 거잖아. 뭐라고? 그 순간 남편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남편과 눈이 마주친 시어머니는 어쩔 줄을 몰라하며 얼른 시선을 돌렸고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저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아니 그게 전세금이 어떻게 된 거냐면 시어머니는 쉽사리 말을 잇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손에서 다시 서류를 빼들어가서 읽기 시작했어요. 전세 계약을 해지할 테니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겠다는 통보였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시댁이 전셋집으로 이사를 할 때 제가 전세금을 대드렸고 그래서 전세 계약서 명의가 제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저희가 결혼한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도 이사를 했었는데요. 남편은 그게 시어머니의 돈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 외삼촌이 하도 급하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보증금을 빼서 외삼촌한테 어머니 돈을 다 드렸다고요? 전부 다요? 2년만 딱 쓰고 갚겠다고 했었어. 마침 수정이가 옆에서 듣고 집 보증금은 빌려주겠다고 하길래 그렇게 하자고 했지. 이번에 처음 있는 일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외삼촌이 시어머니의 돈을 빌려간 게요. 돈을 또 빌려줬다 그러면 남편이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고민을 하던 시어머니는 자신이 몰래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 돈을 빌려주고 싶어 했고요. 전셋집 보증금을 빼서 남편 몰래 월세로 이사를 할까 고민을 하시길래 마침 옆에서 듣고 있던 제가 보증금을 새로 해드리는 걸로 했었죠. 물론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고서요. 신혼 초까지만 해도 남편과 저도 사이가 참 좋을 때였거든요.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는지 입을 쩍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야 머릿속으로 계산을 끝냈는지 뒤돌아서 저를 향해 따지듯이 물었어요. 그 돈은 공동재산이지? 따지고 보면 당신이 나한테 비밀로 하고 어머니한테 우리 생활비에서 돈을 빼서 드린 거잖아. 무슨 헛소리야. 부부로 같이 벌어서 같이 쓴 돈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법도 그렇게 되어 있어. 결혼 이후로 부부가 같이 쓴 돈은 공동재산으로 간주한다고. 진짜 이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이제 이혼한다고 하니까 그 돈까지 탐나나 보네? 아주 결혼 전에 내가 해온 신혼집까지 공동재산이라고 우겨보지 그래? 참나, 누가 신혼집까지 그렇대? 신혼집은 당신 명의로 되어 있으니 당신 거지만 어머니 전세금은 아니지. 남편 놈은 눈이 시뻘개져서는 이제 아주 목에 핏대까지 세우면서 시댁 전세금이 우리 둘의 공동재산이라고 우겨대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 무슨 헛소리를 들은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틀린 부분을 지적해봐야 남편 놈은 그걸 고지고대로 들을 인간이 아니었어요. 또 자기가 맞다면서 끝까지 우기다가 끝내 성질만 부리고 말겠죠. 저는 더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해서 변호사에게 물어보라며 그 대화를 끝냈습니다. 신혼집은 제 명의로 된 제 집이었지만 이혼하기 전까지 저 인간과 얼굴을 계속 마주보며 이 지루한 공방을 이어나갈 것이 지겨워서 당분간 짐 싸서 친정에 가 있기로 했고요. 그로부터 얼마 후 남편 놈은 제가 있는 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설마 진짜 이렇게 이혼할 건 아니지? 어? 우리 어머니도 당신한테 무조건 미안하시대. 앞으로는 시댁에 오라가라 할 일도 없다고 하셨어. 우리는 우리 알아서 잘 살라고. 왜? 알아보니까 당신 변호사가 뭐라고 해? 전세금은 공동재산 아니래?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무조건 잘못했다고. 어? 나한테 그동안 화났던 거, 서운했던 거 지금 이 자리에서 다 풀어. 다 풀고 집에 돌아가자 우리. 겨우 이런 걸로 진짜 이혼할 거 아니잖아. 네가 이혼녀 돼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 나중에 어디 땅을 치고 한번 후회해봐라. 이게 지난번 헤어질 때 남편 놈의 마지막 대사였거든요.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까지 태도가 바뀌다니. 당연히 그건 저쪽 변호사의 작품이었겠죠. 이 이혼 사유가 충분히 성립되고 이혼을 하면 무조건 남편 놈이 손해라는 사실을 주지시킨 결과로요.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게 된 것은 남편 놈이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이혼 소송으로 갔거든요. 남편 놈은 신혼집에서 쫓겨났고 시어머니에게 드린 전세금 역시 다시 제 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술만 마시면 저에게 전화를 해대긴 하는데 몇 달이 지나고 나니 요즘은 그것도 조금 뜸해졌더라고요. 번호를 바꿔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그건 조금 보류해 보려고요. 이혼으로 마무리 짓게 된 이 모든 일들이 지나고 나니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게 대체 뭐였는지에 대한 회의가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그렇게 서로 사랑해서 했던 결혼이었는데 어쩌다 정신을 차려보니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했던 건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직까지도 저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오로지 제 희생만을 바라는 이기적인 남편과 시댁, 그 사이에서요. 애초에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결혼 전에는 이런 결말을 몰랐으니 후회를 한들 소용이 없었겠지만요. 뒤늦게라도 찾은 저만의 인생을 이제는 제 자신만을 위해서 한번 써보려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